금강호수 안성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락비들 사이에서 내려왔던 구전율법, 바로 미쉬나라고 부르죠. 그 미쉬나는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 방법론을 다룬 미드라시, 그리고 율법으로 판결을 내린 판례 모음집인 할라카, 일반인들의 율법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화들과 전설들을 모은 아가다, 이 세 개가 모여서 이 미쉬나를 구성하는데요. 이 미쉬나를 2차 전쟁 이후인 2세기 말에 한 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해진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이 된 겁니다. 사실 전쟁으로 유대가 끝장나기 전까지는 필러와 같은 인문학, 철학, 시 뭐 이런 것들에 뛰어났던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땅을 잃고 난 이후에는 더 집착적으로 유대인들은 토라만 붙들고 이걸 중심으로 교육하고 율법 엄습주의가 흩어진 유대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함 혹은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39권의 정경화, 그리고 미쉬나 완성,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바로 미쉬나에 대한 해설, 미쉬나에 대한 주석 쓰기가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보통 우리는 탈무드라고 찾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구전율법인 미쉬나가 탄생했다면, 그리고 미쉬나에 대한 실천적 주석이 탈무드라면, 다시 탈무드에 대한 주석서인 페루심이 편찬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땅을 잃고 흩어진 유대 사회는 스스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고 집대성하는 시간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11세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집착적이죠.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보다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그제서야 시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박해와 집단적 왕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과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지킬 이 자가격 완전 꿀인데? 근데 왠지 허위 매물일 것 같은 걱정이 들 듯. 오늘은 명나라 4대 암군 중 정덕제와 만력제를 섞어놓은 것 같은 한심한 황제라는 평을 받았던 한나라의 27대 황제 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제는 사실상 후한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제공한 인물로, 그야말로 완전히 돈에만 미쳐버린 무능한 상인황제라고 볼 수 있죠. 황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권장하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영제는 원래는 황실과는 거리가 있었고 집안이 가난했기에 장사꾼으로 큰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던 인물이었죠.
때문에 두시 일족은 지지 세력이 없는 영재가 다루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황제로 옹립한 것이지만, 문제는 영재가 가난한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되어서도 오직 돈벌이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재는 황제가 되면 돈을 실컷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군주라고 해도 국가 예산을 쓰는 데는 엄연히 정해진 절차가 있었답니다. 이미 영재 이전부터 심해진 부정부패로 엉망이 되어가던 한나라의 국고는 황제가 마음대로 예산을 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죠. 마음먹은 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영재는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아예 모든 벼슬의 가격을 매기며 황제인 자신이 직접 돈 받고 벼슬을 파는 기회까지 벌이게 됩니다. 당시 후한에서 이미 매관 매직이 황관과 외척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황제 본인이 대놓고 매관 매직에 나선 경우는 기나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재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일단 벼슬을 외상으로 팔고 관리로 부임한 후 정가의 2배를 내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더욱 골 때리는 사실은 마치 신용카드처럼 관직 매매가를 월 단위 할부로 치를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돈에 미친 황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매관 매직이 십상시들의 소행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돈에 미친 영재가 벌인 악행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신임 관리는 물론 자리를 옮기는 기존 관리들도 반드시 궁궐수리 명목으로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부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황명이 떨어진 이상 새로운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배제가 되며, 그렇다고 당장 돈을 낼 재력도 없고 돈을 내려면 황제에게 외상으로 빚을 진 뒤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차라리 관직에 부임하기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자 영재는 사직하는 관리들에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고, 견디지 못한 관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거룩태수로 임명된 사마직이란 관리는 평소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는데, 영재는 사마직이 청렴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정가에서 300만 전을 깎아주면서 자신에게 돈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던 사마직은 고민 끝에 임지인 거룩으로 향하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렇듯 관리들은 영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백성들에게 온갖 불법행위를 하면서 돈을 긁어모아 황제에게 바치게 되었고, 영재 그 자신도 관리들의 이런 행태를 더욱 부추겼기 때문에 황실의 부정부패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영재는 마치 장사를 하듯 관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들의 임기를 1년이라도 대폭 줄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매관 매직이 황제의 인정 아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백성들을 다스릴 기본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그저 한몫 잡아볼 생각으로 관직 경매에 끼어들게 되죠. 덕분에 죄 없는 백성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 최고 실세였던 판관 왕고의 양자왕기는 회국상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10,000명 이상의 백성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왕기는 관직을 사는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요역을 부과했는데, 만약 백성들이 제때의 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모조리 잡아들여 매질해 죽여버린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가진 것을 모두 뺏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고, 죽지 않은 백성들은 착취를 견디지 못해 고향을 버리고 각지를 떠도는 유랑민이 되거나 아예 도적대로 변신해버렸습니다. 때문에 그 시절 매관 매직이 아닌 방법으로 관리가 된 사람은 도적대치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송경과 장거와 장순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현이가 된 유비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관 매직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는 부족한 국고로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재 개인의 비자금이 되었고, 서원의 창고에 돈이 꽉꽉 들어차다 못해 넘쳐나자 영재는 아예 황궁 밖의 십상시들의 창고에 나눠 보관하게 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십상시들은 영재의 비자금 마련이라는 목표에 따라 영재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를 충실하게 보필하면서 떠오른 비선 조직이 되었고요. 이런 영재의 행태를 보다 못해 충원을 올리는 신하들도 많았지만, 영재는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모두 내쫓거나 죽이며 영재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철저히 숙청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재가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돈이었을 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나란 일은 완전히 내팽개쳐둔 채 그저 벌어들인 돈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토목 공사를 벌여 스프링클러로 도로를 청소하는 첨단 설비를 만들어 놓고 즐거워 스스로 장군 복장을 하고 부상장군이라 칭하며 군대를 사열하면서도 아예 자기는 상인으로 차려입고 작은 고위시장을 만들어 궁녀들을 저작거리 여성들로 삼아서 장사놀이를 했는데, 궁녀들이 사치품들을 놓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며 아기다툼을 벌이자 그 꼴을 본 영재는 매우 즐거워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재가 돈벌이와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빠져 사는 동안 후하는 각지에서 도적대가 백성들을 약탈하는 가운데 그들을 지켜야 할 관리들만
사람들이 성안 보기에 입장 방면 서장, 우회전입니다. 돌아가며 죽어가는 토마스는 아들 찰스에게 메모에 적힌 글귀였던 잠시 후 누구나 갚아야 할 우회전입니다. 빚이란 말을 남기고 약 죽게 600m 됩니다. 앞 시속 80km 이동식 과속 사실 단속 현 구간입니다. 이후의 시점이네요. 과거 링컨을 암살한 황금 기사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고조부 토마스가 메모지 일부를 태우지 않았다면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졌을 수도 있다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지만 강연을 보고 있던 미첼 윌킨스가 질문을 하게 되죠. 물에서 꺼낸 메모지가 어떻게 됐냐는 말에 그건 모르겠다 답하는 패트릭. 미첼은 자신의 고조부께서 자신에게 암살 사건 일을 자주 이야기해줬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조상이 없으면 그 자리에 토마스가 회의를 소집, 암살을 지휘했다는 이야기였다며 말도 안 된다며 벤과 패트릭이 아니라 하지만 미첼은 물에 그을린 메모지를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토마스를 포함한 모든 공범의 명단이 쓰여져 있다 하죠. 강연이 끝나고 벤과 패트릭 그리고 미첼이 나와 메모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아래쪽에 라틴어로 토마스 게이츠의 이름과 기획자 또는 주도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패트릭은 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뜻일 수도 있다며 서로 자신의 조상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며 원성이 높아지네요. 이 사이 보관소의 직원 니콜스,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있던 일기와 미첼이 가지고 온 종이를 맞대어보자 완벽하게 들이마네요. 집으로 돌아온 패트릭은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 암살 공모자 가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네요. 한편 오랜만에 보는 라일리입니다. 1편에서 많은 보물을 찾은 내용으로 성전 기사단의 보물이라는 책을 냈네요.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보물을 찾은 건 벤이고 라일리는 조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북천안 IC 교차로에서 북천안 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북천안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이어서 268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북천안 IC